찰스 다윈이 지나갔던 갈라파고스 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한 해 관광객이 몇 명 온대요? 못 들었어요? 네, 한 5만 명씩 온대요. 그죠? 그래서 관광지로는 좋은데 문제가 생기죠. 그죠? 관광객들이 다른 스피시스들을 갖고 와요. 데리고 오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배 타고 쥐도 들어오고 뭐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본 거북이 알을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갖고 와서 부화시켜서 거북이가 몇 살 된 다음에 돌려줘요? 5살 정도 돼야 바깥으로 돌려준다. 그 전에 조금 할 때는 렛은 못 해치지만 그보다 큰 피그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4, 5살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다시 돌려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7장하고 18장은 진화를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진화란 뭘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밖에서 들어온 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과연 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오늘 수업하면 17장하고 18장까지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17장하고 18장에 대한 퀴즈만 보고 그 다음에는 수업은 없고 이때까지 나간 장을 쭉 정리할 거예요. 다음 주에 쭉 정리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 보면 한 학기도 끝납니다. 그죠? 네, 금방 끝났어요. 근데 책은 반밖에 안 나가서 책 산 사람들이 왜 책은 사라 그래 놓고 반밖에 안 나갔나 그러는데 무리를 하면 끝까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생물학이 재미없어져요. 막 너무 외울 것만 많고 그러면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음 학기부터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개설을 한다면 1, 2로 나눠서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3학점짜리로 막 올려서 책을 다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학기는 책 반 정도만 나가는데 뒤에 책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번역이 좀 잘 안 돼서 잘 안 익히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봅시다. 진화의 기작 17장은 소진화,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얘기해요. 경제학도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화도 이렇게 작게 들여다보는,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진화가 있을 거고 크게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그걸 이제 대진화라 그럴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진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진화가 정말 생물학에서 가장 큰 흐름의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진화는 무엇인가? 뭐가 진화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각각의 개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진화를 하는 가장 작은 단위, 우리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 그랬었어요? 세포라 그랬죠, 그죠? 세포를 깨버리면 더 이상 지금 우리 실력으로는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 세포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네. 생명의 처음 어떻게 세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는. 어떤 생명체가 생기고 이후부터는 진화돼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뭐다? 개체군이다. 다시 말해서 population이다. 이 안에 있는 사람 전체 또는 한국 사람 또는 인류 전체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군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단일종, 한 종의 구성원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개인, 한 사람 또는 한 동물이 갖고 있는 대립 유전자는 몇 개? 2개. 2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왜?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고 뒤에 물 한 잔 마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염색체에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염색체 위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그죠? 한 쌍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대립 유전자를 한 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디플로이드 2배체 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 집단에서 가질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꼭 두 가지뿐일까? 더 여러 종류를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혈액형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혈액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나는 O형이에요. 그러면 O 하나, O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따지면 어떤 사람은 A 가지고 있고, AB 가지고 있고, 뭐 B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꼭 두 가지는 아닐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혈액형 말고 또 다른 유전자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자 풀이라고 해요. 유전자 풀. 뭐라고 번역이 됐나? 그냥 유전자 풀. 진 풀이라고 얘기해요. 수영장에 그냥 다 유전자를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유전자 풀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우리가 어떻게 분자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집단에 있는 유전자 풀에서 어떤 유전자가 나타나는 빈도,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혈액형, 그러면 막 조사해 보니까 O형이 제일 많았다, 또는 AB형이 제일 많았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빈도가 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진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집단이 진화한다는 거는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유전자 풀의 구성, 그러니까 빈도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유전자를 좀 많고 어떤 유전자는 좀 적고 그런 빈도가 변화하는 거를 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까 그럼 처음에 그림에 개구리가 나왔는데 한 숲이 있었다고, 숲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개구리 집단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거의 뭐 중간에 건조해가지고 숲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졌어요. 두 군데로 나눠졌는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한쪽은 좀 더 색깔이 진한 그런 개구리들이 살게 됐고 한쪽은 색깔이 좀 더 옅은 개구리들이 살게 됐다. 그걸 유전자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색깔을 결정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치면 요 밝은 어두운 색을 내는 개구리들은 유전자, 대립 유전자 종류가 A1, A2라는 유전자를 가지면 좀 더 어두운 색깔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리고 좀 밝은 색깔을 가진 개구리는 예를 들어서 A2, A4를 가진 그런 컨비네이션을 가지면 좀 밝은 색깔을 띈다. 그러면 이제 집단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의 집단이었다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졌잖아요. 그 두 개의 집단에서 유전자 빈도가 이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이쪽 숲이 훨씬 더 우거져 가지고 거긴 더 어두워서 어두운 색깔의 개구리들이 더 유리한 거죠. 안 잡혀먹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가보면 한쪽은 어두운 개구리들이 훨씬 더 많고 한쪽은 밝은 색깔의 개구리들이 많으면 조금씩 빈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그 개체군에서 나타나는 그 빈도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진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진화,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개체군에서 일어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 변화, 아까 얘기했던 엘리얼,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은 한 쌍을 갖고 있지만 전체는 훨씬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들의 빈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거를 소진화,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챕터, 18챕터에서 얘기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런 것들이 쭉 일어나서 어떻게 새로운 종이 생겨나고 그런 종들을 어떻게 크게 묶어서 우리가 연구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매크로 에볼루션이에요. 그죠? 어떻게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등장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질문. 예. 농약에 대한 내성. 농약에 대한 내성은 식물?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사에서 네. 농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메뚜기가 있었는데 번식을 하지 않고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세대 아래 세대가 아니라 같은 동일 세대에서
똑같은 내성을 가진 것들이 다른 메뚜기에서도 발견됐다. 그래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메뚜기 자체가 농약의 어떤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만들어내진 않았을 것 같고요. 진화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내성을 가지는 것들은 분명히 메뚜기가 먼저 돌연변이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유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농약에 좀 더 잘 견디게 하는 형질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대에서는 그 메뚜기가 해당되는 메뚜기만 잘 자랐을 거고요. 그 메뚜기가 알을 많이 낳아서 그 다음 세대에 그 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설명한 거는 그 메뚜기가 내성을 가졌는데 그 당대에 어떤 효과를 보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슈퍼박테리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그런 유전자를 가지는 게 아니고 박테리아, 사람을 이제 침범하는 박테리아가 그런 그 항생제, 엔타이바이오틱스의 내성을 가지는 그런 박테리아는 훨씬 더 쉽게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끼리는 유전자를 훨씬 더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우리 플라스미드라는 DNA 봤잖아요. 그거는 본래 박테리아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컨주게이션을 하면 박테리아도 이렇게 메이팅을 하면 유전 정보를 일부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쉽게 박테리아 사이에 퍼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퍼지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됐나요? 또 궁금하면 나중에 또 질문해요. 또 다른 질문. 자, 그러면 소진화를 일으키는 5가지 원동력이 나와 있어요. 5가지 원동력인데 요거 잘 이해하면 돼요. 컨셉으로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5가지가 뭐냐 하면 돌연변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다른 형질이 나타나려면 그대로 있는 거에서 뭔가 다른 게 생겨야 돼요. 그죠? 그 유일한 방법은 DNA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죠? DNA에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DNA가 바뀌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돌연변이, 뮤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돌연변이, 뮤테이션은 그 DNA 정보가 바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바뀐 DNA를 갖고 있는 체를 뭐라고 해요? 돌연변이체, 뮤턴트라고 얘기해요. 돌연변이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우리말로 돌연변이 그러면 그걸 가진 개체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유전자 흐름, gene flow.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민을 가거나 또는 새가 어디서 멀리 뭐 식물 씨를 퍼뜨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 flow, 유전자 흐름. 세 번째 게 조금 어려워요. 유전적 부동, genetic drift. 부동한다는 건 drift를 번역한 건데 drift는 뭐예요? 이렇게 방랑 비슷하게 하다가 어떻게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sexual selection, 성선택, 자연선택. 각각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돌연변이는 DNA상의 어떤 변화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변했다 다시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점돌연변이, 포인트 뮤테이션, 한 베이스가 이렇게 딱 바뀌는 경우가 있죠. DNA 중합효소가 실수를 하든지 뭐 하여튼 방법이 생기고 또는 바깥에 UV를 쪼여가지고 뭐가 달라진다든지 흡연을 해서 DNA가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거 말고 크로모솜 염색체 상에 뭐 이렇게 잘못된다든지 이런 건 훨씬 더 심각하죠. 그죠?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나쁜 효과를 줘요. 또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화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라는 거죠. 돌연변이가. 두 번째는 유전자 흐름, gene flow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하와이에 가면 이런 뭐 식물이 있나 봐요. 근데 이걸 막 조사를 해왔더니 얘는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이렇게 멀리 왔어요. 멀리 도대체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뭐 새가 날라 죽거나 무슨 뭘 타고 왔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왔는데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와서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민 오고 이민 가고 이민 노동자 또는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유전자 흐름, gene flow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유전적 부동이라고 해요. genetic drift라고 해요. drift는 이렇게 막 가다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근데 없어지는 게 by chance, 그러니까 확률에 의해서 그냥 랜덤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을 이해하면 펭귄이 여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0% 정도는 빨간 펭귄이에요. 난 빨간 펭귄 보지 못했는데 빨간 펭귄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얼음이 반쪽으로 툭 떨어져서 펭귄 헤엄 다치지만 다 빠져서 죽었어요. 반이. 나머지 반 남았어요. 여기서 빨간 펭귄이 얼마나 남았나 봤더니 뭐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그죠? 9%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빨간 펭귄이. 그런데 유전적 부동 현상은 뭘 얘기하냐면 그런 빨간 펭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모 집단의 파퓰레이션이 아주 작으면 예를 들어서 10마리밖에 없었어요. 그중에 같은 빈도로 한 마리가 빨간 펭귄이 있었어요. 근데 재수 나쁘게 이쪽 반이 깨져서 붕덩 들어가면 빨간 펭귄이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더 이상 빨간색을 내는 그런 유전자가 집단에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유전적 부동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유전적 부동에는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목 현상이라고 해요. 바틀넥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위에 그림에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병 안에 갖가지 색깔의 사탕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탁탁탁탁 쳐가지고 처음에 몇 개만 꺼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몇 개만 꺼내는데 병목 때문에 많이 못 나와요. 몇 개만 나왔어요. 몇 개만. 몇 개만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빨간 거하고 노란 거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더 안 나왔어요. 얘네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다시 많아졌을 때 보면 빨간 거하고 노란 유전자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여러 다양한 유전자가 다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비슷한 유전자들만 남아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피어 39라고 피어 39이라고 해서 뭐 관광객들이 뭐 보고 있냐 하면은 거기 보면 우리가 그냥 물개라 그러는데 아니고 바다 표범에 큰 씨 라이언들이 이렇게 바다 위에 와서 쉬라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뗏목처럼 만들어 놨어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막 낮잠도 자고 뭐 그거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바다 표범이 미국에서 사냥을 많이 했어요. 1800년대. 막 총으로 다 처음에는 파퓰레이션이 무지무지 많았는데 막 거의 멸종하기 직전까지 몇십 마리 정도, 몇백 마리 정도 남을 때까지 다 사냥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멸종하겠구나. 우리 사냥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번식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파퓰레이션이 많아졌어요. 근데 얘네들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현상인가를 설명하고 처음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었는지 모르죠. 지금. 그렇지만 아마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급격히 줄어들어서 단지 몇 마리만 남아가지고 걔네들이 번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위에서 보는 현상하고 똑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뭐예요? 유전자 부동. 맞습니까? 유전적 부동. genetic drift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비슷한 현상은 뭐냐 하면 창시자 효과라고 해요. founder effect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아까 우리가 유전자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쪽에는 색깔이 여러 가지 꽃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다양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개의 씨앗이 새 깃털에 묻어가지고 하와이로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식물이 환경이 딱 맞아가지고 많이 늘어났다고 치면 아마 한 색깔 꽃만 계속 피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색깔을 피우는 그런 유전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뭐에 의해서? 유전적
부동에 의해서 genetic drift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그런데 한두 개가 가서 새로 파퓰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앞에 하고 근데 이름이 틀려요. 창시자 효과인데 요거는 사람들에게서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책에 읽어보면 코르니아 플래나라는 그런 아주 드문 유전적 질병이 있어요. 전 세계에 150명 정도밖에 없어요, 환자가. 그런데 그 중에 80명 정도가 핀란드에 있어요, 핀란드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찾아보니까 처음에 그쪽으로 이민 간 사람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전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단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결혼을 한 거예요. 파퓰레이션이 늘어나서 그 유전병은 그 안에서 퍼진 거예요. 미국에 가면 에미시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보다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위트니스,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인데 그 영화에서 아주 꼬마가 큰 기차역에서 살인사건을 목격을 해요. 꼬마가. 그래서 이제 그 살인사건에 관련된 갱단들이 그 꼬마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가 그 꼬마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그 꼬마가 사는 동네에 가서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동네가 에미시 마을이에요. 에미시 마을은 현대 그런 문명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차도 안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검은색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 마을 안에서만 서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에미시 마을에만 특별히 많은 그런 유전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이 아주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 온 사람의 그 대립 유전자가 그 안에 많이 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창시자 효과. 그리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유전적 부동, 그죠? genetic drift라고 얘기한다. 이제 네 번째는 sexual selection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잘 맞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스트롱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포스는 역시 sexual selection이에요. 그렇죠?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에서도 보면 이 경우에는 무슨 새? 뇌조라는 새의 경우에 이게 수컷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누가 더 크게 부풀리느냐 하는 게 척도예요. 그래서 가슴을 더 크게 더 부풀리면 암컷들한테 훨씬 더 인기가 좋아서 메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동물에 따라서 틀린데 가장 센 동물, 가장 힘이 센 동물, 가장 싸움을 잘하는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죽어라 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섹슈얼 셀렉션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셀렉션을 누가 하냐 하면 대부분 피메일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맨 뒤에 챕터 30몇 챕터 보면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성에 대해서 좀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보면 정자를 만드는 스트래티지하고 난자를 만드는 게 틀렸죠, 그죠? 정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일단 양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줄기세포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제 2차 성징을 나온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정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뭐예요? 정자를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뿌리는 게 방법이에요. 반면에 난자는 어떻게 해요? 훨씬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만 한 달에 하나씩 오뷸레이션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셀렉티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수컷의 정자를 셀렉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스트래티지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틀린 거예요. 나중에 또 이거하고 연관돼서 내가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마지막, 자연 선택은 성 선택을 포함한 모든 환경이 어떤 형질을 셀렉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하고 눈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뭐 잘생겼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을 고르고 싶어 하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고요. 자연이 보는 눈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다음 자손을 얼마나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음 자손에서 파퓰레이션에서 자기가 가졌던 유전자가 훨씬 더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게 셀렉션, 유일한 셀렉션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경우에 survivor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이라고 해요. 가장 잘 살아남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적자 생존 그러면 그 개체는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나치 독일 민족이 위대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약간 비슷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형질이 이건 뛰어난 형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환경이 고르는 형질은 우리가 봤을 때 뭐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고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 기준 하나는 뭐냐 하면 상대적인 번식 성공률이라는 거죠. 그죠? 무슨 소리지? 그만하라 그러는 건가?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이 실제로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걸 보면 1976년에 갈라파고스의 이런 방울새를 연구를 했어요. 방울새를 어떻게 연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잡아가지고 이 부리가 크기가 얼마인지 다 쟀어요.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다 쟀어요. 그랬더니 그 부리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종의 분포를 나타내요. 그거는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들 키 딱 재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아마 그 형질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무지무지 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수도 줄어들고 새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파퓰레이션이 줄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새의 부리의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평균이. 다시 말해서 먹이가 없어져가지고 좀 더 딱딱한 먹이를 쪼을 수 있는 좀 더 큰 부리를 가진 새들이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파퓰레이션에서 항상 베리에이션은 있어요.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개체들을 선택하는가는 누가 결정한다? 자연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해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먹이가 많았다면 그 중간 정도 되는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훨씬 더 유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셀렉션을 한다. 그게 자연 선택이다. 그래서 자연 선택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억해 두면 좋아요. 하나는 안정화 선택, stabilizing selection, 안정화하는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directional selection,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directional 선택, selection. 마지막은 disruptive selection이에요. 가운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쪽 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예를 한 번씩 들어봅시다. 자연 선택, 안정화 선택, stabilizing selection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람의 경우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몸무게하고 아이가 사망하는 확률하고를 서로 상관관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아기의 몸무게예요. 몸무게인데 요거는 다 파운드로 이제 영어책을 번역한 거니까 이게 평균이 6kg가 아니고요. 6파운드예요. 6파운드. 신생아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알아요? 2.7에서 3.0 그 정도가 평균일 거예요. 그죠? 요 정도. 6점 몇 파운드. 미국 애들은 좀 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몸무게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미숙아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미숙아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지무지 높아요. 비록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그래서 한 30주, 25주, 30주를 넘기면 거의 괜찮은데 그 전에 태어나면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 미숙아를 결정하는 그 몸무게는 2.0kg가 안 되면 미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또 애가 너무 몸무게 크면 힘들어요. 누구한테 힘들어요? 엄마한테 힘들어요. 잘 못 나와요, 밖으로. 우리 같은 이제 메디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왕절개를 하고 꺼내면 되는데 계속 우기라든지 우리 뭐 한 세대만 전해도 다 집에서 아기 한 세대 전은 아니겠다. 나도 집에서 낳았어요. 그때는 산파가 와서 아기를 받아줘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커요. 머리가 너무 커요. 못 나와요. 그러면 엄마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운데로 자꾸 몰아가는 게 뭐다?
안정화된 선택이다. stabilizing selection이라는 거죠. 다음은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변화해가는 거예요. 진화해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람을 포함한 유인원들의 이제 화석을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두개골의 크기 안에 들어간 그걸 쭉 연구해 보면 이것들이 발견된 가장 최초로 발견된 저거예요. 연도예요. 연도 100만 년, 200만 년, 밀리언이 그렇지. 100만 년, 200만 년 보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발견된 그 두개골은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작은 데서 점점 고래 용량이 커지는 쪽으로 방향 쪽으로 셀렉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Directional selection. 이해가 됐죠? 마지막 단계는 disruptive selection이에요. 어떤 이렇게 벨 컵에서 양쪽 극단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 경우도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무슨 새? 일종의 방울새들을 연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역시 부리의 크기를 다 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가운데가 없고 양쪽 극으로 좀 작은 부리를 가진 애들이 많고 또 좀 큰 부리를 가진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먹인 거예요. 먹이. 그래서 그 지역에 우기하고 건기가 있는데 두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하나는 좀 작고 소프트한 거고 하나는 좀 크고 딱딱한 건데 그거에 각각의 전문적으로 먹는 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리는 소프트한 그 먹이를 아주 잘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큰 부리를 가지면 딱딱하고 큰 거를 먹는데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중간 어정쩡하게 갖고 있으면 이것도 잘 못 먹긴 먹겠죠. 이것도 잘 못 먹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으로 셀렉션이 되는 거를 분단성 선택, disruptive selection이라고 한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여기까지 아니구나. 17장이 되고요. 중간에 잘 보면 이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친구들한테 하는 거예요. 보통 비싼 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과연 좋을까? 건강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어떤 거 봤어요? 우리 창시자 효과, 파운더 효과 같은 것들 봤잖아요. 그죠? 그 파퓰레이션에서 계속 우리가 어떤 형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인브리딩을 하게 되면 고장나는 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뻐 보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헬시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족보에 보면 서로 동성동본은 결혼 못하게 했잖아요. 또는 뭐 옛말에 뭐 남남북녀 지역조차도 멀리 가서 결혼을 하게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유대교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에미시 피플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만 결혼을 하잖아요. 또는 유럽의 왕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떤 나쁜 유전자가 생겼다. 돌연변이에서. 근데 그게 계속 빈도가 그 파퓰레이션 안에서 높아지는 거죠. 그럼 그거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유전병으로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진화의 결과, 그래서 대진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소진화로 이해한 그런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진화가 막 일어났어요. 진화가 막 일어나서 오랜 세월 진화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많은 동물, 식물, 종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과연 종이란 무엇인가? 스피시스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이제 올빼미, 부엉이가 딱 생겼는데 둘이 되게 비슷해요. 그죠? 겉으로 봐서는 이게 다른 종이다?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나무를 잘라서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숲의 나무를 다 베어서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엉이가 나왔다. 그러면 비즈니스 끝. 왜냐하면 endangered species이기 때문에 뭐 캐나다 이런 데서는 그 동네는 나무를 못 자릅니다. 그죠?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멸종이 아니에요. 위험한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생물학적 종의 개념은 뭐냐 하면 키워드는 뭐냐 하면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가 하는 서로 암수가 만나가지고 다음 새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럴 수 있으면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자연에서 정말 새끼를 낳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 그러냐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해서 나오잖아요, 새끼가. 그러면 호랑이하고 사자가 같은 종인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한 데피니션은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수 구별이 없는 그런 종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생물학적인 종의 정의는 아주 한정된 그런 정의인데 대강 그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죠?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뭐 암수 구별도 없고 그냥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종을 나누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DNA를 막 읽어보고 얼마나 비슷하다, 얼마나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걸로 종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진화가 같은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돼서 왔다는데 그럼 처음 한 종에서 이렇게 어떻게 두 개의 종이 나눠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걸 종 분화라고 얘기해요. speciation, 종이 나눠진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소적 종분화. 이소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다라는 뜻. 그걸 영어로 하면 allopatric. patric이라는 뜻은 장소라는 뜻이고요. allo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의 반대는 뭐냐면 sympatric이래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종이 분화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드물지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리적인 격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그렇잖아요. 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사이도 멀리 떨어지게 있으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광주과기원에 한 11년 있었는데 광주에 이제 처음에 제가 있었을 때는 대학원만 있었어요. 학부를 생물학 전공한 학생들이 시험 봐서 대학원으로 광주로 와요. 1학년 딱 입학하면 서울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막 매주 내려와요. 올라가거나. 한 1년쯤, 한 학기쯤 지나가면 잘 안 올라가요. 다음 학기쯤 지나가면 다른 여자친구 생겼어요. 네.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지리적 격리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격리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해서 더 이상은 다시 만났을 때 생식을 못할 정도로 변화되면 다른 종으로 바뀌어 있다. 스피시에이션, 종이 분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도룡령의 경우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 종이 살다가 무슨 이유에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서 마이그레이션 할 수밖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개의 패스를 택하는 거예요. 한쪽은 해변가로, 한쪽은 내륙 쪽으로. 그래서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시기를 거치면서 서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달라져서 더 이상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생식을 하지 않는 것, 자손을 낳지 않는 정도로 달라지면 종이 분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소적 종분화, allopatric spec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미국 관광을 가게 된다면 꼭 가봐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영화도 하나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계곡이 뻥 뚫려 있고 저 위에 이렇게 있어요. 저쪽은 남쪽에서 보면 북쪽 림, 노스 림, 이쪽은 사우스 림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요. 다람쥐가 거기를 뛰어넘어갈 리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종들을 보면 아마 같은 종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지역적으로 격리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생식적 격리, 내인성 격리 기작.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종이 바뀐 거를 외인성 격리 기작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건 그렇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외부에서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내부의 내인성 그러니까 intrinsic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기억할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잡종, 배아치사 또는 일대불임.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예를 들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는 노새는 뭐와 뭐의 잡종이다? 말과 당나귀의 잡종이에요. 말과 당나귀, 슈렉 만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말 많은 당나귀. 그거 잡종을 하면 태어나요. 1세대는. 그걸 노새라 그래요. 그런데 노새는 불임이에요. 불임. 다음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고 당나귀는 당연히 다른 종인 거예요. 그죠? 1세대만 낳으면 되는 게 아니고 1세대가 불임이 되면 그 두 개는 종이 틀리다라고 우리 처음에 종의 정의에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면 노새를 그렇게 새끼를 못 낳는 애를 만드느냐 하면 양쪽에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말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힘이 무지무지 세요, 노새가. 그래서 산악지대 같은 데 짐을 잔뜩 싣고 가는 애들은 다 노새예요. 네. 네. 그리고 다른 격리 기작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생태적 격리, 시간적 격리, 행동 격리, 기계적 격리, 배우자 격리 한번 봅시다. 생태적 격리는 이것도 역시 장소가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외부적인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는 나무 위에 살고 하나는 나무 밑에 산다. 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같은 장소이지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시간적 격리는 밤에 활동하고 이제 같은 종인데 그러면은 점점 틀려지겠죠, 그죠?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여름에 매미 많이 울잖아요, 그죠? 어떤 해는 무지무지 많이 우는데 어떤 해는 좀 적어요. 그 왜냐하면 매미가 나중에 알을 낳고 그게 이제 유충이 된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해수가 좀 틀려요. 어떤 건 7년 만에 나오고 종에 따라서 조금 틀린 서브 종에 따라 어떤 건 뭐 5년마다 나와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면 둘이 같은 여름에 나와서 만나려면 잘못하면 10몇 년 돼도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격리가 되면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이. 시간적 격리가 있고 행동 격리, 기계적 격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가장 쉽게 이해된 거는 지역적으로 떨어지면 어떤 종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지역에 사는데도 종이 분화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동소적 종분화, sympatric. 같은 지역에 사는데도 분화가 생긴다. 여기 이제 예로 초파리가 나왔어요. 초파리. 과일, 바나나 하면 같이 따라오는 초파리인데 이 경우에는 스토리를 읽어보면, 책을 읽어보면 사과에 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던 그런 초파리예요.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사과가 쫙 이렇게 익어가는 시기에 딱 번성을 해야 먹을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초파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근데 사과는 아직 안 익었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과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안 나왔구나. 풋사과? 이 경우에 이제 풋사과에 붙어 있는 거죠. 다른 과일이 먼저 익는 과일에 가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일찍 나온 애들은 다 그 과일 먹는 거예요. 늦게 나오던 애들은 사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가 달라지면서 한참 지나가니까 다른 종으로 분리돼 버린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도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소적 종분화. 또 다른 예는 한 호숫가에서 사는 물고기예요. 한 호숫가에서 사는 장소가 같잖아요. 그런데 종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물 표면에 가까이서 먹이를 먹게 되고 하나는 깊이 들어가서 먹이를 그런 식으로 격리가 되면 나중에 다른 종으로 바뀐다. 자, 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요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염색체 배수성에 의한 새로운 종의 출현. 자, 첫 번째 단어가 문제가 돼요. 배수성이 뭐였더라? 이수성, 배수성, 뭐가 있었는데, 그죠? 배수성은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기억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폴리플로이드예요. 폴리플로이드. 그래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배수성. 그러니까 우리는 염색체를 몇 세트 갖고 있어요? 2세트 갖고 있죠. 그걸 2N이라고 그러고 디플로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폴리플로이드 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2세트 이상
염색체 세트를 갖고 있는 거를 폴리플로이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동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면 태어나지 않아요. 치사해요. 거의 뭐 유산되거나 다 그래요. 유일하게 많이 가능한 게 식물들이에요. 식물들에서 폴리플로이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과일들이 커져요. 큰 과일들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폴리플로이드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새로운 종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아까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해가지고 노새가 태어났어요. 근데 노새가 왜 불임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말하고 당나귀의 염색체 세트가 틀린 거예요. 세트가 틀렸어요. 그죠? 근데 다음 자손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 세트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한 세트로 줄이죠. 그죠? 말의 정자 또는 뭐 노새, 뭐 당나귀의 난자라고 생각을 하면 두 세트 갖고 있던 거를 한 세트로 줄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트의 염색체 숫자가 틀렸다. 이쪽에 5개 있었고 이쪽에 뭐 4개 있었다. 그러면 한 세트는 4개 받았고 한쪽 세트는 5개 받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다음 자손을 낳을 때 2개씩 이렇게 쌍으로 붙여야 되는데 쌍이 없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식물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식물의 경우에 종 A하고 종 B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종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 종이 태어났어요. A, B, C, D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A하고 C하고 서로 비슷해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자손을 낳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상동, 서로 같은 것끼리 이렇게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 페어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어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에서는 배수체, 폴리플로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자연현상이나 또는 약을 치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냥 얘가 까닭없이 한 세트를 더 만드는 거예요. 한 세트를. 네. 복제하듯이 한 세트를 더 만들어요. 그러면 각각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자손을 낳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뭐만 기억하면 돼요? 염색체 배수성, 폴리플로이드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식물에서 일어난다. 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개 또 설명이 필요한 그런 단어들이 좀 나와요. 이 뒷부분은 조금 좀 다 그래요. 봅시다.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 적응 방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Adaptive Radiation을 번역한 거예요. Adaptive Radiation. Adaptive 하다는 거는 뭐냐면 환경에 잘 적응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Radiation은 뭐냐면 꼭 햇빛이 이렇게 쫙 퍼지는 것처럼 Radiation 이렇게 막 빛처럼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하와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새로운 종이 딱 들어왔는데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천적도 없고. 그럼 완전히 자기 세상을 만난 거죠. 그러면 막 번식을 하면서 종분화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적응 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디자이너다. 근데 여러분들이 뉴욕으로 갔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주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죠? 경쟁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갔는데 아무도 패션 디자이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적응 방산. 새로운 환경에 어떤 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빠른 속도로 많은 종으로 분화하는 현상을 적응 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초파리가 나왔어요. 하와이의 초파리를 막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사는 초파리 종의 25%가 하와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 초파리가 딱 들어왔을 때 경쟁자도 없고 천적도 없고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이 하와이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응 방산이라고 얘기한다. 초파리 이름을 잘 보면 이렇게 2개를 썼어요. 뭐라고 써요? 드로소필라 플래니티비아 뭐 이렇게 썼어요.
얘도 드로소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얘가 같은 종일까? 다른 종일까? 다른 종이라고 보여준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어떤 생물체 이름을 두 개의 단어로 써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걸 뭐라 그러더라?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하는 역사에서 도대체 종의 분화가 끊임없이 이렇게 똑같이 같은 속도로 일어났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쭉 해보면 화석이나 뭐 이런 걸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시대에 따라서는 종분화가 거의 아니고 그냥 일어나다가 어떤 순간이 될 경우에 확 종이 늘어나는 그러고 난 다서는 갑자기 멸종해가지고 종이 확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 종분화. 그죠? 그런 것만 이해하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종분화는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그러면 답은 그 종에 따라서 틀리다. 어떤 거는 무지무지 오래 걸리고 어떤 거는 수천 년 만에 또는 수만 년 만에 수만 년 만에 종이 생기면 되게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스피드로 일어난다. 아까 초파리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이명법이라고 그래요. 린네의 이명법이라고 그래요. 린네라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물체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한국에서는 부엉이라고 부를 거고 뭐 일본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있을 거고 각 나라마다 틀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긴 거 막 얘기하면 서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자. 그게 이제 이명법이에요. 근데 단어 두 개를 써서 하자. 그래서 binomial nomenclature. 그래서 무슨 이름을 쓰느냐 하면 속명하고 종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Drosophila melanogaster 쓰면 앞에 있는 게 속명이고요. 뒤에 있는 게 종명이에요.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Homo sapiens예요. 그죠? 앞에 나오는 단어는 첫 번째 대문자로 써요. 그죠? 두 번째 소문자로 써요. 그런데 전부 어떻게? 둘 다 이탈릭체로 눕혀야 돼요. 그죠? 아까 보면 이렇게 썼죠. 그죠? 네. 속명, 앞에 건, 뒤에 거는 종명. 그럼 속명, 종명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종을 이렇게 나누는 분류가 가장 작은 게 종이고요. 가장 큰 거는 뭐 동물계 또는 영역,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생물 배운 사람들은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했을 거예요. 그죠? 개, 문, 강, 목과 속, 종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개, 문, 강, 목과 속, 종 작은 거로 내려가는 거꾸로 외워도 돼요. 난 거꾸로는 못 외워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의 학명은 뭐냐 하면 고양이가 아니고요. 영어로 안 나와 있나? Felis domestica 라고 두 개의 이름으로 영어로 라틴어로 붙여요. 라틴어로. 그런데 그러면 고양이가 우리 종이고요. 고양이 속에는 우리가 보는 고양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과에 올라가면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도 다 고양이 과에 들어가요. 그죠? 그다음에 육식, 목, 그다음에 포유류, 강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동물들은 다 들어가요. 그죠? 그다음에 척삭 동물문 뒤에 척추가 있는 동물문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애니멀 킹덤 동물계가 돼요. 이렇게 분류를 쫙 할 수가 있다. 그죠? 별로 재미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류 옛날엔 생물학 전공해서 처음 들어간 과목이 분류학이었어요. 분류학.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름이 많아요. Systematics biology라고, systematics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뭐라고 얘기하나, 텍사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류학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뭐하고 좀 더 비슷하고 뭐가 뭐하고 좀 더 덜 비슷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무처럼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봐가지고 아 이거 비슷한 성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전에 나왔던 상동기관하고 상사기관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상동기관 또는 상동구조는 뭐냐 하면 오리진이 같아요. 오리진이 같은데 지금 현재 형태가 좀 달라 보여가지고 그런데 안에 뼈의 구조나 뭐 이런 걸 보면 같은 오리진에서 온 거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동구조예요. homologous structure예요. 상사구조는 그거의 반대예요. 전혀 오리진이 틀렸는데 어떤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거를 상사구조, analogous structure라고 얘기해요. 그냥 예를 보면 됩니다. 상동구조는 앞에서 한번 했어요. 그죠? 고래의 앞지느러미, 우리의 앞팔, 고릴라의 앞팔 또는 박쥐의 날개 이런 경우에 보면 뼈의 구조를 보면 다 이렇게 색깔로 칠해놓은 것처럼 다 똑같아요. 치킨 보면 풍자로 된 뼈 밑에 두 개로 된 뼈가 있다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동구조라고 그러고요. 상사구조 같은 경우는 말의 앞발하고 립톱턴이라는 이 애니멀은 멸종했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그거의 뼈를 이렇게 구조를 보면 아마 이렇게 달리는 앞발, 근데 오리진이 다 틀린데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비슷하다는 거죠. 오리진이 틀린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상사기관이다. 상사기관은 얘는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다 끝났어요. 고전 분류학.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체계로 분류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지론 또는 cladistics라고 얘기해요. cladogra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분지론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분류학, 그죠? 분류를 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얘하고 비슷한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 아니다 또는 뭐 이러니까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분류한 사람의 주관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분류하면 뭐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기존의 분류학이었다면 이 분지론은 이게 이거하고 어디가 어떻게 비슷하고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yes, no로 딱 떨어지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래디스틱스로 하면 얘가 다리가 4개인가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젖샘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가 안 먹는가, 물에서 사는가 안 사는가, 이런 yes, no로 분류를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뭐라고요? 분지론이라는 거죠. 분지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뭐냐? 기존에 했던 거하고 그렇게 yes, no로 하면 차이가 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포유류가 조류하고 되게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깃털도 있고 뭐 다 그래요. 근데 분지론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쪽 끝하고 저쪽 끝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연관관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어려운 거 없어요. 마지막에 그 에세이 나온 거는 앞에 나온 얘기예요, 그죠? 읽어봤어요, 혹시? 그래서 우리 중에 우유 먹어도 속이 편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낙타 우유 이만큼씩 마셔도 화장실 안 가도 되겠어요? 근데 사람에서 3번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돌연변이가. 그런데 그것들이 다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서 생겼고 각각 생겼는데 그 인종들에게서는 그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이 퍼졌다는 거죠. 왜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한 보통 전 떼고 2-3살부터는 보통 사람들은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데 이런 돌연변이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애는 얼마나 우유를 잘 먹고 튼튼하게 자랐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자손을 많이 낳았을 거고 그 유전자가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백인 같은 경우 70-80% 이상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어도 별 탈이 없어요. 근데 동양 사는 사람들 또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걸로써 강의는 다
끝났어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강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고 기말고사 볼 때 봅시다.